이 사진 속 아기가 둘이에요? 그럼 저 옆에 있던 이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이죠?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무엇을 하면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접혀져서 구겨진 흑백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아기 두 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제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기였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외동딸로 살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어머니의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7년 11월 3일. 정수기와 정희. 정희? 그게 누굽니까? 저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단 말입니까? 그날 아침 시어머니는 늘 하시던 대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정수가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간을 맞추겠습니다. 에이, 됐어. 먹기 싫어지네. 그나저나 친정유품 정리는 언제 할 거야? 벌써 한 달이 다 됐잖아. 한 달 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82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잠드셨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친정집 유품 정리를 차마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한다는 건 정말로 어머니를 보내드린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집이 두 채도 아니고 그 집 월세라도 받으려면 빨리 비워야지. 아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얼른 처리해. 네, 어머님. 이번 주 안에 다녀오겠습니다. 남편 민수는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안 해도 힘들어요라고 한마디라도 거들어줬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남편의 침묵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흐르는 물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혼자 어떻게 엄마 물건들을 정리해요. 하나하나 손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날 오후 저는 결국 혼자 친정집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늘 쓰시던 핸드크림 향과 된장찌개 냄새가 섞인 그 특유의 냄새.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고 또 고르며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즐겨 앉으시던 소파에는 독서용 돋보기가 놓여 있었고 TV 리모컨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키우시던 난초 화분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진작 와서 물을 줬어야 했는데. 저는 난초에 물을 주고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제가 어렸을 때 사진, 결혼식 사진, 손자 준서가 태어났을 때 사진. 하지만 유독 어머니 혼자 찍으신 사진은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와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뿐이었습니다. 왜 엄마는 혼자 찍은 사진이 없으셨을까?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침실은 평소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개켜진 채로 놓여 있고 작은 화장대 위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립스틱과 파우더가 그대로였습니다. 옷장을 열자 어머니의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습니다.
평생 수수하게 사신 어머니답게 소박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벌 한 벌 쓰다듬으며 어떤 옷은 기증하고 어떤 옷은 간직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장 맨 아래 서랍, 그것도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낡은 천보자기에 쌓여있는 작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보자기를 풀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그냥 덮개만 덮여있는 단순한 상자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도장, 작은 금반지 1개, 그리고 접혀진 사진 1장.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똑같이 생긴 아기 2명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그럼 옆에 있는 아이는 누구지? 사진 뒷면을 뒤집어 보니 어머니의 흐릿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1967년 11월 3일. 정숙이와 정희. 정숙이. 그건 제 이름입니다. 그럼 정희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정희가 누구야? 내게 쌍둥이가 있었다고? 그럼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저는 평생 외동딸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정수가 너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엄마 아빠가 너 하나 키우기도 벅찼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뭡니까? 저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기는 정말 똑같았습니다. 머리카락의 숱, 눈의 모양, 작은 손가락까지 모든 게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이건 다른 사람 사진일까? 하지만 사진 뒷면의 글씨는 분명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그리고 정숙이라는 이름. 그건 저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다시 뒤졌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사진 1장뿐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정희가 누구예요? 저는 사진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만약 정희가 제 쌍둥이라면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왜 어머니는 제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일찍 돌아가신 걸까요? 아니면 갑자기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임양을 보낸 걸까? 196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쌍둥이를 키우는 건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혹시 어머니가 한 명을 입양 보낸 걸까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언니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온 거야. 어딘가에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핸드폰을 꺼내 이모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라면 뭔가 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정리하자. 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친정집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왜 이걸 숨기셨을까?
평생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 정희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이모의 고백 사진을 발견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꾸만 그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이 생긴 두 아기. 정숙이와 정희. 정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살아있기는 한 걸까? 새벽 4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6시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정수가 일어났어? 아침 준비 안 해? 네, 어머님. 지금 나갑니다. 부엌으로 나가 밥을 하고 국을 끓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은 멍하니 물을 썰고 있었지만 정신은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어머 정수가. 손가락 베이겠어. 시어머니의 큰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칼날이 손가락 바로 옆까지 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게 그렇게 슬퍼.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이제 그만 좀 추스르고 정신 차려. 슬픈 게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제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대요라고? 시어머니는 그게 지금 중요한 일이냐고 하실 게 뻔했습니다. 아침을 차려놓고 가족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저는 밥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안 먹어?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요즘 계속 그러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해요? 제 마음속 병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데.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모한테 물어봐야겠어. 이모라면 뭔가 아실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이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의 동생으로 저보다 18살 많은 76세였습니다. 어머니와는 달리 건강하고 털털한 성격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모를 편하게 여겼습니다. 이모 집 초인종을 누르자 이모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머 정숙이, 무슨 일이야? 전화도 없이? 이모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들어와. 차 한잔 할래? 거실에 앉아 이모가 건네주신 보리차를 마시면서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냥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빠를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이모 앞에 놓았습니다. 이모 이거. 엄마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이모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잠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엄마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이모 이게 대체 뭐예요? 정희가 누구예요? 이모는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수가. 이모가 할 말이 있어. 그 목소리가 너무 무거워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모? 너한테는 쌍둥이 언니가 있었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 짐작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달랐습니다. 언니가 있었다고요? 그래. 정희. 너보다 30분 먼저 태어났던 아이야.
이모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1967년 11월 3일. 내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어. 하지만 그때는 너무 가난했단다. 내 아버지는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고 내 엄마는 몸이 약해서 일을 못하셨어. 아기 하나 키우기도 벅찬 형편이었는데 둘을 낳으신 거야. 저는 숨을 죽이고 이모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 엄마는 고민했어. 밤새도록 두 아기를 번갈아 안아보며 울었대. 어떻게 하지? 둘 다 키우고 싶은데 둘 다 굶길 수는 없잖아. 그러다가 결국 한 명을 입양 보내기로 결심하신 거야. 입양을. 그래. 당시 서울에 외국인 입양기관이 있었어. 가난한 집 아이들을 미국이나 유럽으로 입양 보내주는 곳이었지. 내 엄마는 그곳에 정의를 맡겼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국으로 갔을 거야. 당시 대부분 미국 가정으로 입양됐거든.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모는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내 엄마가 그러셨어. 정숙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 애가 외롭게 자랐다고 생각할까봐, 그 애가 날 원망할까봐 무서워. 내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정의를 보낸 걸 후회하고 또 후회하셨어. 그럼 아빠는? 아빠도 아셨어요? 이모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도 몰랐어. 내 엄마 혼자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야. 아버지한테는 아기가 한 명만 살았다고 말씀하셨대. 엄마. 평생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셨구나.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모. 저는 평생 외동딸인 줄 알고 살았어요.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너 하나도 벅찼다고 하시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언니가 있었던 거잖아요. 정수가. 저 혼자 엄마 사랑 다 받으며 자란 줄 알았는데 언니는 낯선 나라에서 혼자.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만 터져 나왔습니다. 이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정수가 내 엄마를 원망하지 마. 그분은 최선을 다하셨어. 당신이 살던 시대가 그랬던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거란다. 알아요.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왜 저한테만 말씀 안 하셨을까? 제가 알았다면 함께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모는 한참 동안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희 언니.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혹시 저처럼 쌍둥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저녁 준비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어디 아프면 병원 가든가.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해봤자 이해 못하실 거야. 옛날 일 가지고 뭘 그러냐고 하시겠지. 저녁을 차리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이모 집에 다녀왔어요. 이모님은 괜찮으시대? 네. 그냥 안부 여쭈러 갔었어요.
그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나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대라고? 남편은 그래서 뭐? 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저한테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라도 알았다면 함께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누구인 가근할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멍하니 가스레인지 불을 쳐다보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흐르는 물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빨래를 개면서도 손은 움직이는데 머리는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정희 언니, 지금 몇 살이지? 나랑 똑같으니까 58살. 결혼은 했을까? 자식은 있을까? 혹시 나처럼 쌍둥이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는 제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셨습니다. 정수가 요즘 왜 그래? 자꾸 멍 때리고. 혹시 우울증 아냐?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지도 벌써 2달이 다 됐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이제 그만 좀 털어내고 정신 차려. 털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혼란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식사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다음 주에 민수 동생 가족이 온대. 제사도 지내야 하고 집 안 청소 제대로 해놔. 네, 어머님. 요즘 집 안이 왜 이렇게 어수선해? 너 정말 정신 좀 차려.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와이프도 힘든가 봐요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요즘은 그냥 식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뭐지?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내 마음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외동딸이 아니었다면, 언니와 함께 자랐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 어렸을 때 저는 늘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은 형제자매가 있어서 함께 놀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빈 집에 혼자 있어야 했고 고민이 있어도 털어놓을 형제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정수가 엄마한테 말해봐. 엄마가 내 친구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는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만약 언니가 있었다면 지금쯤 우린 어떤 사이였을까? 전화하며 수다 떨고 명절에 만나서 자식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눴을까? 그리고 문득 화가 났습니다. 엄마, 왜 언니를 보내신 거예요? 둘 다 키울 수 있었잖아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요?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이모가 말씀하신 대로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1960년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해외 입양아 찾기, 실종 가족 DNA 검사, 쌍둥이 재회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가족을 만났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나도 찾을 수 있을까?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앉아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아들 준서가 서 있었습니다. 32살의 아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아직 저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너는 왜 앉아? 물 마시러 나왔다가요. 근데 엄마 새벽에 왜 핸드폰 보고 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라도 말해야 할까요? 준서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저는 아들을 소파에 앉히고 천천히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유품을 정리하다가 찾은 사진, 이모한테 들은 진실, 제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는 사실. 준서는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헐, 대박. 그럼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다고요? 근데 외할머니가 입양 보내신 거예요. 그래.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아마 미국에 계실 거야.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어서.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찾아봐요. 뭐? 엄마 언니를 찾아봐요. 요즘엔 DNA 검사도 있고 해외 임양아 찾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엄마 평생 후회하면서 살고 싶어요. 외할머니처럼.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준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후회하며 사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준서야,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아빠가 뭐라고 할지 그건 엄마 인생이잖아요. 엄마가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준서야, 고마워. 내일 같이 알아봐요. 일단 자요, 엄마.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래, 찾아보자. 언니를 찾는 게 엄마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니까. 아들의 등장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같이 나가요. 어디? 실종자 센터요. 거기 가면 DNA 등록하고 해외 임양아 찾기 도와준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준서야, 내가 회사는? 반찬했어요. 엄마 이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줄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다, 준서야.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준서야, 오늘 회사 안 가? 오후에 갈 거예요, 할머니. 왜? 무슨 일 있어? 엄마랑 좀 볼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준서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준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한테 쌍둥이 언니가 있었대요. 시어머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뭐? 외할머니가 입양 보내신 거래요. 엄마가 모르고 살았는데 유품 정리하다가 알게 됐대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수가 그게 사실이야.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게 다 옛날 일이야.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고? 찾아보려고요, 할머니.
DNA 검사 같은 거 하면 찾을 수도 있대요. 에이, 5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찾아.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남편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너무 옛날 일이야. 찾는다고 찾아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역시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준서가 말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요즘엔 DNA 기술도 좋아지고 해외 입양아들도 많이 친가족 찾잖아요. 엄마가 원하시는 거면 해봐야죠.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2시 준서와 저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실종자 찾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해외 입양아 찾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DNA 샘플을 등록하시면 해외에서도 친가족을 찾는 분들과 매칭을 시도해 드립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경우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몇 주, 길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소식이 올 수 있습니다. 준서가 물었습니다. 성공률은 어느 정도예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DNA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공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저는 서류를 작성하고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는 간단한 절차였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언니를 찾을 수 있을까? 센터를 나오면서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준서야.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줄 줄 몰랐어. 고마워. 엄마, 저 사실 미안해요. 뭐가?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서요. 회사 일만 생각하고 엄마가 힘든지 행복한지 신경도 안 썼어요. 이번에 외할머니 돌아가시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못난 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서야. 이번엔 제가 엄마를 도울게요. 엄마, 언니 꼭 찾아드릴게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DNA 등록은 했어.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센터에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언니는 DNA 등록을 안 한 걸까? 혹시 이미 돌아가신 건 아닐까?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말씀하셨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찾는다고 찾아지겠어?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현실에 집중해. 남편도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서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좀 더 기다려봐요. 분명히 소식 올 거예요.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준서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집에 다시 가봐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다른 단서? 일기장이나 편지 같은 거요. 외할머니가 뭔가 남겨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다시 가보자. 주말 준서와 함께 다시 친정집을 찾았습니다. 석 달 만에 찾은 친정집은 더욱 황량해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이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낙엽이 거실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일단 엄마 방부터 다시 보자.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옷장, 서랍, 침대 밑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책장 뒤에서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준서야, 이것 봐. 노트를 꺼내 펼쳐보니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67년 10월 1일. 임신 9개월. 배가 너무 커서 걷기도 힘들다.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라고 하셨다. 어떡하지? 하나도 키우기 벅찬데 둘이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7년 11월 3일. 오늘 아이들을 낳았다. 먼저 나온 아이를 정이라고 부르고 30분 뒤에 나온 아이를 정숙이라고 불렀다. 둘 다 너무 예쁘다. 하지만 어떻게 키우지?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1967년 11월 12일. 일주일째 고민하고 있다. 입양을 보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내 핏줄을 남에게 줄 수 있을까? 밤마다 아이들을 안아보며 운다. 1967년 11월 15일. 결정했다. 한 명을 입양 보내기로. 어떤 아이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먼저 손을 내민 정희를 택했다. 정희는 항상 먼저 손을 뻗어 날 찾았다. 그 아이가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다. 낯선 나라에서도 잘 살아갈 거라고.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1967년 11월 20일. 오늘 정희를 입양기관에 맡겼다. 정희를 안고 가는 내내 울었다. 미안해, 정희야. 엄마가 무능해서 가난해서 너를 지킬 수 없었어. 부디 좋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1968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정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미국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희야, 잘 지내니? 엄마는 매일 너를 생각한단다. 몇 페이지를 건너뛰어 읽었습니다. 1975년 3월 5일. 정숙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친구들은 형제가 있는데 정숙이만 외동이라고 외로워한다. 미안해, 정숙아. 내게 언니가 있었다는 걸 말해줄 수 없어서. 내가 외롭게 자랐다고 생각할까봐, 엄마를 원망할까봐 무서워. 1985년 6월 12일. 정숙이가 결혼했다. 예쁜 신부 모습을 보며 울었다. 정희도 어디선가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2010년 8월 15일. 정숙이가 손자를 낳았다. 준서라고 이름 지었다. 정희에게도 자식이 있을까? 나는 정희의 아이 얼굴을 평생 보지 못하겠구나. 2024년 9월 1일. 이제 나도 많이 늙었다. 정희를 찾고 싶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숙이한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금 와서 말하면 정숙이가 너무 충격받지 않을까? 죽을 때까지 이 비밀을 묻고 가야 하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 몸이 많이 안 좋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 정희야,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끝까지 찾지 못했구나. 정수가 내게도 미안하다.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부디 언젠가 이 일기를 읽고 언니를 찾아주렴. 엄마를 대신해서. 저는 일기장을 덮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엄마. 준서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라도 찾으면 되죠. 준서야. 외할머니가 평생 이런 마음으로 사셨대. 혼자 이 죄책감을 짊어지고 엄마가 언니를 찾으면 외할머니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거예요.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제가 꼭 언니를 찾을게요. 엄마를 대신해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어.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제 친정 어머니의 일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쌍둥이 언니를 찾고 싶어 하셨대요. 저는 어머니를 대신해서라도 언니를 꼭 찾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찾을 거야? 네, 어머님. 찾는다고 찾아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해봐라. 내가 원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어머님, 나도 젊었을 때 동생을 잃어봐서 알아. 가족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내가 찾고 싶으면 찾아봐.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실종자 센터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 내용을 첨부하며 더 적극적으로 수소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담한 반응에서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센터에서는 아직 매칭된 결과가 없다는 답변만 왔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혹시 언니는 DNA 등록을 아예 안 한 걸까? 혹시 친가족을 찾을 생각이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수가 이리 와봐. 거실로 나가니 시어머니께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그게 뭐예요? 내 유품이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상자를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 시아버지와 결혼식 사진, 그리고 이 사진 봐. 시어머니께서 건네신 사진에는 어린 여자아이 2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내 동생이야. 어머님한테 동생이 있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었지. 나보다 3살 어렸어. 이름은 순자였어. 지금은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한국전쟁 때 잃어버렸어. 피난 가던 중에 인파에 떠밀려 헤어졌지. 그게 마지막이었어. 어머님, 우리 부모님이 평생 동생을 찾으려고 애쓰셨어. TV에도 나가고 신문에도 광고하고. 하지만 끝내 못 찾으셨지. 돌아가실 때까지 순자야 하고 부르시면서 가셨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몰랐습니다. 나도 너처럼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았어. 생일 때마다, 명절 때마다 순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생각했지. 살아있기나 할까, 행복하기는 할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쌍둥이 언니를 찾는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옛날 일 가지고 뭘 그러나 싶었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부러웠어. 너는 아직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 나는 이제 너무 늦었지만. 어머님, 정수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가족을 잃어본 사람만 아는 그 아픔을 나도 알면서 내게 냉정하게 굴었구나. 저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결혼 후 30년 만에 처음 하는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어머님도 이런 아픔이 있으셨는데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민수도 변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괜찮아요. 사실 나도 처음에는 옛날 일인데 왜 그러나 싶었어. 하지만 엄마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더라. 미안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꼭 찾자. 내가 도울게.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족들이 이해해 주는구나. 내 편이 되어 주는구나. 하지만 여전히 언니에 대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고 두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못 찾는 걸까? 이대로 끝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2025년 9월 15일 저녁 8시. 핸드폰 화면에 실종자 찾기 센터라는 문자가 떴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문자를 열었습니다. 이정숙님 연락드립니다. DNA 매칭 결과 일치하는 샘플이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방에서 나온 준서가 물었습니다. 왜요, 엄마? 매칭됐대. DNA가 매칭됐어. 정말요? 헐, 대박.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 보낸 이메일에는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칭된 분의 이름은 그레이스 융 한국명 윤정희입니다. 1967년 11월 3일생으로 생후 6개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분도 친가족을 찾고 계셨으며 DNA 샘플을 등록하신 지 약 5년이 되었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공유해드리니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저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아니었지만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입술. 머리 색깔은 금발이었지만 얼굴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사진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언니야. 정희 언니.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장이 올까? 언니는 뭐라고 할까? 그날 하루 종일 이메일만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 답장이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언니도 저를 찾고 있었구나. 20년 동안. 다음 날 저녁 8시. 가족 모두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준서 남편 민수 시어머니까지. 노트북을 켜고 화상통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연결 중. 연결 중. 그리고 화면이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 언니. 정희 언니. 저도요. 저도 느꼈어요. 뭔가 비어있다는 느낌. 그레이스는 영어로 말했지만 준서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엄마, 그레이스 이모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평생 나는 뭔가 반쪽인 것 같았어. 거울을 볼 때마다 누군가가 그리웠어. 그게 바로 너였구나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외동딸로 살면서도 늘 외로웠어요.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있었네요.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준서가 통역했습니다. 엄마한테 우리 외할머니 이야기 해달래요. 저는 어머니의 일기를 꺼내 화면에 보여줬습니다. 언니, 엄마는 평생 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이 일기를 봐요. 매일 언니 생각을 하셨대요. 그레이스는 일기를 보며 또 울었습니다. She thought about me? Really? 네, 매일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언니를 찾는 거였어요.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준서가 통역했습니다. 그레이스 이모가 말씀하시길 항상 왜 저를 버렸을까 궁금했대요. 원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알겠대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언니. 엄마는 언니를 사랑하셨어요. 평생. 화상통화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레이스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줬지만 늘 뿌리를 찾고 싶었다고.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았고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서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있다고. 저도 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고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언니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통화를 마칠 때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언니가 한국에 오시겠대요. 엄마 산소에 가보고 싶고 엄마를 직접 만나고 싶대요. 언제요? 좋아요. 오세요, 언니. 기다릴게요. 화면이 꺼졌을 때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준서가 제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언니 찾았어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정말 잘했어.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찾았어요. 곧 한국에 온대요. 엄마를 만나러. 이제 편히 쉬세요. 2025년 11월 3일. 저와 그레이스의 58번째 생일. 그리고 언니를 처음 만나는 날. 인천공항 입국장 앞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나와 있었습니다. 준서 남편 민수 시어머니 그리고 이모까지. 손에는 웰컴 홈 그레이스 정희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떨려요? 응. 너무 떨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발 머리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레이스. 언니.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레이스는 멈춰섰고 저도 멈춰섰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두 사람은 꼭 껴안았습니다. 58년 만에 포옹.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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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얼마나 울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스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언니가 진짜네요. 준서가 다가와 그레이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레이스는 준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다가오셨습니다. 그레이스는 시어머니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도 그레이스를 안아주셨습니다. 정희야. 아니 그레이스. 잘 왔어. 우리 영자 언니가 얼마나 너를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 다음 날 저희는 모두 함께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작은 산소. 어머니는 그곳에 조용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레이스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서투르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레이스. 아니, 정희가 왔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더 일찍 못 찾아와서.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신 거 이제 알아요. 평생 저를 그리워하신 거 알아요. 저도 어머니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 모시고 왔어요. 엄마의 마지막 소원 이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레이스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어린 그레이스의 사진이 담긴 액자. 준서가 통역했습니다. 이게 제가 5살 때 사진이래요. 여기 두고 가서 엄마가 제가 자란 모습을 보실 수 있게 하고 싶대요. 저는 그레이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한국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김치, 된장찌개. 그레이스는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이 집 같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 같은 느낌이래요. 시어머니께서 그레이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레이스,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 한국에 오고 싶으면 와. 여기가 내 집이야. 그레이스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그레이스와 저는 방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언니랑 함께 자랐다면 어땠을지 궁금하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 생각해요. 함께 학교 다니고 함께 놀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58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진짜 자매가 될 수 있어요. 그레이스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목걸이에는 작은 하트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반으로 나뉜 하트였습니다. 저는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고마워요, 언니. 평생 할게요. 그레이스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우리는 58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를 모두 나눴습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 학창시절 이야기, 결혼 이야기, 자식 이야기.
함께 명동에 가서 쇼핑하고 남산타워에 올라가 자물쇠를 걸고 한강에서 산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레이스를 친딸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레이스 다음에 올 때는 내 가족도 다 데리고 와. 내 남편이랑 애들도 보고 싶어. 그레이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이제 우린 평생 함께해요. 마지막 포옹을 하고 그레이스는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서가 물었습니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행복해. 정말 행복해. 58년을 외동딸로 살았는데 이제 언니가 생겼어.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수가 너 정말 잘했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서. 어머님이 이해해 주셔서 가능했어요. 고맙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이제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언니를 찾았고 언니도 행복하대요. 양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대요.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죄책감 내려놓으세요. 언니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사랑한대요. 목에 걸린 하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언니, 우리 평생 함께하자.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달을 지금 미국에서도 언니가 보고 있겠죠. 58년 만에 찾은 가족. 늦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진짜 자매 이야기가.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